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네요. 그렇죠. 초콜릿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네. 받으셨어요? 받았죠. 오,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받았죠. 받은 다음에 뭔가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제가 지금 중이 치료 중이기 때문에 주는 거는 연기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박 PD가 그럴 것 같아서 박 PD한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좋은 기사 하나를 골라왔어요. 네. 뭐냐면요,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초콜릿만 주지 말고 개그를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개그요? 박 PD의 장기가 아재 개그잖아. 네. 일단 이 내용은요, 미국 캔사스 대학 연구진이 각기 다른 39건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개그 코드가 같은 커플이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슬랩스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 유머를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네. 반대로 슬랩스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장난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유머를 하지 않는 사람 만난다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특히 이거는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머 중에 공격적인 유머 있죠. 뭐냐면 타인이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유머 있죠. 이런 유머는 모든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무튼 이 연구를 이끈 제프리 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유머러스한 부분 혹은 농담거리를 만드는 것이 관계의 만족도를 강화하는데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해보니 이와 많이 달랐다. 시트콤이나 로맨틱 코미디 혹은 별난 유머 이런 장르와 관계없이 같은 유머를 공유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이어서 이 홀 교수는요, 유머 코드, 웃음 코드를 공유하면 그저 동료였던 사람들에게도 로맨틱한 끌림이 끌릴 수가 있대. 저는 이 유머가 끌림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 100% 공감. 그렇죠. 예전에 아주 연예인 같은 천상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슬랩스틱 코미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술을 먹고 머리를 벽에 박는다든지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빠진다든지. 그러면 되게 친근해 보이더라고. 박 PD가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관찰자였고. 나는 박 PD가 그런 아재 개그로 재수 씨를 만났는 줄 알았죠. 그때는 아재 개그 말고 다른 개그로 저는 많이 웃겨줬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유머 코드가 약한데 어떻게 하느냐, 난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도 아닌데. 홀 교수는 이렇게 충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유머를 통해 가지고 좋은 커플이 되는 그런 경우가 훌륭한 코미디언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커플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유머 코드를 꺼집어내서 즐겁게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아무튼 홀 교수의 이런 충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표본을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 바로 박 PD. 아재 개그 경력 어느덧 20년? 20년이나 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초콜릿 주고 받으시면서 좀 쑥스럽더라도 개그 한마디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이 치료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걷는 거 자체가 개그래. 아니, 근데 박 PD가 아까부터 자꾸 중이 치료하고 있다, 스님이 치료하는 건 아닐 테고 중하게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도대체 뭘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남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질 수술. 근데 진짜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옥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진짜 박 PD가 요즘 걸어다니는 모습 자체가 개그더라고요. 지금 방석도 개그죠. 그렇죠. 방석도 임산부들이 앉는 그 도넛 방석, 거기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괜히 웃음이 나와요. 향후 한 5년간은 던킨 도넛 따위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박 PD는 아재 개그의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두 개 다 장착을 했네. 그러네요. 어우, 대단해요. 유틸리티 플레이어네요. 아, 오늘 면접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옷값만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아 뜨거! 이게 날벼락이야. 아, 나 하필 면접 보러 가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변상? 딱 봐도 고딩인데 고딩이면 돈이 있어. 저 월 700 버는데요. 뭐? 월 700? 네. 에어백, 명품백, 커터백 아니고 700? 그렇다니까요. 넌 진정한 새나라의 꿈나무구나. 근데 비결이 뭐니? 스마트 포스팅이요.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 포스팅? 그게 뭐야? 스마트 포스팅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스마트 포스팅과 함께라면 당신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홍보가 어렵거나 영상 광고를 퍼뜨려야 하는데 고민이신 광고주 여러분, 스마트 포스팅 인플루언서들과 최고의 마케팅을 경험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앱테크의 시작. 스마트 포스팅.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요, 각 정부별 경제 성적표를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민주정부가 보수정부보다 훨씬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왔다. 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아직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전체는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도대체 몇 점일까? 몇 점이냐면요. 100점 만점에 38점. 낙제도 이런 낙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재수강이네. 아무튼 이 내용은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이데일리가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했대요.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뭘 조사를 했느냐?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거에 최종 평가 점수를 매겼는데 38점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기가 제시한 목표조차도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을 만큼 경제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무튼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성과 지표가 총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현재 목표치를 달성한 게 불과 6개밖에 안 된대요. 이를 점수화 시켜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100점 만점에 37.5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38점은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거 완전히 낙제점 아닙니까? 근데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비공식 통계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 네. 아무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박근혜가 2014년 1월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이때 이런 걸 처음 추진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5일 날 박근혜식 성장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를 본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뜬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다 베낀 것 같은데요? 그렇죠. 5개년을 3개년으로만 바꾼 거죠. 아무튼 이달 25일이 3개년 계획 발표 3주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종료되는데 종료 시점이 다가오니까 평가를 했는데 38점 낙제점이란 얘기인 거죠. 당시 박근혜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9+1 과제, 59개 세부 실행 과제 이런 걸 바탕으로 다들 아시죠? 국민 행복 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474 정책이라고 해서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는데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죠. 국민 행복이 딱 2명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정유라. 아, 그렇죠.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이데일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개년 계획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정책일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마저 있었다. 계획 발표 당시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었는데도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무슨 균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음식.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한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하긴 다큐 보니까 독수리들은 썩은 동물 사체를 많이 먹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렇게 힐라를 하고 있네요. 38점? 말도 안 돼. 이게 뭐냐면요. 38점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18점이면 족하다. 18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25%나 늘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50조 원이나? 그리고요, 전세 자금을 땡긴 계층이 누구냐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30대군요. 오호. 14일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1년 전보다 10조 5천억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증가율은 25.6%. 증가율만 보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고요. 작년 전세대출은 하반기에 특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허. 상반기 증가분이 4조 3천억인데 하반기에는 6조 2천억. 2015년 하반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 30대가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대 대출 잔액이 24조 5천억. 40대가 28.3%예요. 50대와 20대는 각각 11%, 9.6%. 이 때문에 도시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37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2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아, 이게 매년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4년 통틀어서 얘기인 거죠? 그렇죠. 23만 원을 4로 나누면 약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이고. 매년 6만 원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은 2%가 조금 안 됩니다. 정말 2% 부족하네요. 이에 대해서 제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띄우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월세 인상분을 맞추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의 85% 이상은 소비 성향이 높은 2040 계층에서 발생한 것인데 최근 전월세란이 소비 위축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경환이죠. 빚내서 집 사라고 강조를 했었잖아. 그때 많이 집을 사셨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경환은 절대 자기 입으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죠. 진짜 쓸 돈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특히 마트나 시장 가가지고 도저히 물건을 사기가 힘들다. 왜냐? 쓸 돈도 없는 데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뭐냐면요. 수출입 물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해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7년 1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니까요. 지난달 수출입 물가 지수가 84.91, 한 달 전보다 2.1%나 올랐다고 해요. 5개월 연속 오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도달했대요.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올랐냐? 13.2%나 올랐다는 거죠. 네. 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요. 2011년 10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13%라는 거는 우리가 받고 있는 예금 금리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느냐? 수입 물가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 유가가 조금 올랐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죠. 한은은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이 지난달 평균 53.71달러로 한 달 사이에 3.1%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도 한 달 전보다 0.2%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용도별로 봤을 때는요. 원재료가 광산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3.4% 올랐고 중간재도 2.2%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장바구니에 영향을 주는 신선수산물, 생선이나 뭐 이런 거 얘기죠. 이게 전월 대비 6.2%나 올랐다고 해요. 네. 특히 먹는 게 많이 오르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한은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국내 물가의 상승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한은에서 얘기하는 게 다 외국 탓이잖아. 유가 오르고 환율 상승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계란 가지고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계란을 파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격을 올린 거야. 왜? 한국은 급하니까. 근데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SNS도 발달하다 보니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소, 돼지, 구제역 난리죠? 먹을 게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먹는 거를 수출하려는 나라에서는 가격을 당연히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외국에서 올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입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밥상 물가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려면 뭐하러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박근혜 때문에 국정은 물론이고 일선의 공무원들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배우잖아요. 아, 계란 하나, 생선 하나, 소고기 한 접 다 정치와 관련이 있구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외형 성장과 비례해서 적자도 그만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우, 흑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속 가능성? 이거 가능한가?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적자가 같이 커지면은 투자를 할 사람도 없고 계속 끌고 가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바보라는 거죠. 14일 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요,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와 같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작년 영업 적자 규모가요, 무려 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적자가 1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 소셜 커머스 3사의 적자 규모가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이들 업체는요, 2015년 각각 5,470억, 1,452억, 1,424억, 이게 영업 손실이에요. 우와. 전체 적자 규모가 8,346억, 거의 1조죠. 아니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회사가 굴러가나 보죠? 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오픈마켓도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순 방문자 수에서 업계 1위인 11번가의 경우 지난해 약 2천억 적자. 오호. 소셜 3사 11번가 영업 손실만 합쳐도 작년 적자는 1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업체들이 왜 적자가 이렇게 큰 건가요? 아무래도 레드오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점이 중요하고 가격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안하고라도 할인 쿠폰, 이런 가격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이런 배송, 그리고 검색, O2O 연계, 각종 서비스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업계 내부에서는요, 온라인, 모바일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사실을 근거로 오프라인 유통 이용자들의 온라인 이동에 힘입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이가 상당 기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허. 글쎄요. 그런데 이런 낙관이 과연 지속 가능성에 비해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소셜 3사의 행태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 3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자마자 서로 잘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싸움을 하더라고. 자신들이 1위라고. 이러니 시장이 제대로 클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한 업체는 페이지 뷰 1위, 한 업체는 매출 1위, 한 업체는 영업이익률 1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1위라고 우겼었죠.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고객들이 보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 될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요, 올해 국내 30대 그룹으로부터 배당액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무려 1조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래서 삼성 합병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 규모는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14일 기업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30대 그룹 소속사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97개사의 배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공시한 65개의 기업의 국민연금 배당 총액은 1조 568억 원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5%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이 대단하네요. 삼성이 국민연금 배당액은요 4,241억 원, 전체의 40.1%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계열사 중 11곳이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11개 중 9개 계열사가 지난 10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배당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위는 어디냐? 국민연금 배당액 2위는 SK라고 하네요. SK그룹도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10곳이나 되는데 작년보다 15.3%가 증가한 1,965억 원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요 1,335억 원, LG그룹은 994억 원 이렇게 국민연금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배당액 증가율을 보면요 KT가 121%로 가장 높았대요. KT는 지난해 100억 원을 배당하다가 올해는 221억 원, 2배 이상 늘렸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늘린 그룹은 삼성그룹이네요. 삼성그룹은 33.1%나 늘려줬다고 합니다. 3위는 포스코 28.1%. 근데 잘 보세요.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뭐랑 다 관련이 있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국민연금은 굴리는 기금 규모만 500조가 넘잖아요. 500조 넘게 기금을 굴려서 1조 원 배당받는 게 그렇게 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만 따지면 낙제점인데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재소환됐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누가 해도 이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니. 박 팀장,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제품 있지? 이거 홍보 좀 하게 광고 모델 좀 빨리 알아봐. 오, 연예인 광고 하시게요? 아니, 우리 경쟁사도 연예인 광고에서 대박 났잖아. 박 팀장은 아는 연예인 하나 없어? 빨리 좀 찾아봐. 부장님, 찾아보니까 파인드스타라는 데가 있네요.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빅데이터로 소개해준대요. 파인드스타? 그럼 진짜 스타도 찾아줘? 광고주분들 제품 홍보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모델을 쓰고 싶은데 연예인은 비쌀 것 같다고요. 광고 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다고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걱정 마세요. 파인드스타가 있잖아요. 같은 모델, 다른 가격, 스타를 찾아드립니다. 파인드스타, 검색창에 파인드스타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초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할 때 저희가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샀잖아. 예. 비싼 거 샀어요, 그때. 근데요, 내기거리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 이번에는 번역입니다. 이번에도 내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한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왠지? 그런가? 전문 사람 번역사와 역시나 인공지능 번역기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기계가 이길까요? 오호. 이 PD님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 박 PD는 당연히 또 인공지능에 걸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엔 사람. 얘 또 한쪽으로 몰리네. 나도 사람에 걸라고 했는데. 저는 이길 가능성이 큰 쪽에 걸어요.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요번엔 인공지능에 제가 걸게요. 진짜? 요번엔 삼겹살 말고 우리 구제욕도 걸려가지고 한우 농가 힘든데 한우 먹읍시다. 한우? 좋습니다. 콜. 세종사이버대와 국제통번역협회가요 21일 오후 2시 인간 번역사와 구글 네이버 번역기 간의 대결을 펼친다고 전했어요. 오호. 이번 대결은 세종사이버대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간 번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세돌 같이 인류 최후의 대표를 누가 하는 건가요? 통역과 번역에서 역사와 실력을 자랑하는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 출신의 번역사라고만 공개가 돼 있어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런 정보가 없는데 당일에는 주인공이 공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인공지능에 질 경우 추후 그분은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공개가 돼야 이분도 이세돌처럼 광고도 찍고 하실 텐데. 이세돌이야 뭐 누구나 자타 공인이 인정하잖아요. 바둑 구단이니까. 좀 저도 사실 밥벌이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분은 만약에 지면은 치명적입니다. 아,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군요. 의뢰가 들어오겠어요? 아니 아무튼 바둑이야 뭐 승부를 집으로 딱 결정이 되는데 번역은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무작위로 영자신문 기사 2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과 AI가 기사 2개를 한글로 바꾸고요. 반대로 한글 신문 기사 2개는 영문으로 각각 바꿔야 됩니다. 지문당 주어지는 시간은 30분. 심사위원이 중요하잖아요. 곽은주 세종대 영문학 교수, 곽중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길자 전문 통역사. 이렇게 세 분이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하신다고 해요. 아하,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아,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 걸었어요. 애청자분 가운데 웹에서 번역기를 돌려보셨다면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자동 번역은 엉터리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이란 번역 정도는 좀 읽을만 한데 영어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한글로 바꾸기 전에 중간에 일본어를 껴 넣는다는 거예요. 아하. 아무래도 영어와 일본어는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어와 한국어는 그래도 닮은 점이 있잖아요. 그쵸. 어순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 한 다음에 결국 이거를 합쳐버리면은 영어에서 한글 번역이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재작년 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의 자동 번역은 통계 기반의 기계 번역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SMT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이 번역한 거를 통계화해서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래요. 아,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를 골라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해준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즉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통계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 번역의 역사가 무려 60년이 넘더라고요. 60년요? 네.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댈 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이때 미국 IT 기업이죠. IBM이 소련어의 영어 번역 기술을 개발한 게 효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염탐을 하거나 스파이 짓을 하려면은 소련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가 1954년이래요. 그런데 재작년에 인공신경망 번역, 요거는 NMT라고 한대요. 이 NMT 기술이 나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NMT는 뭔가요?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뇌처럼 작동을 한대. 아하,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징은요, 문장 전체를 통으로 번역을 한대. 그래가지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알파고처럼요,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번역의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나온 게 작년 10월 네이버의 파파고입니다. 아, 요즘 그거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죠. 구글도 새로운 번역 기술과 앱을 출시했더랬죠. 음성인식 기술 발달로 현재 이들 앱에서는요, 문장을 읽어주잖아? 그러면 텍스트와 함께 음성 번역 결과도 들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게 필수 다운로드 앱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비공식적으로요, 업계에서 몇 번 시합을 이미 했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판정승을 거둬왔었대요. 아니, 그러면 이거
내기가 잘못됐네. 이 사실 박 PD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비공식인데 뭐. 아니 그래도 이거 알고 있으면서 사람에 거는 건 너무 비겁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지. 저는 공부를 해서 알았잖아요. 박 PD 지금 뭐 하고 있어? 코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배우려고요. 알파고가 팟캐스트 한다고 설칠 텐데 미리 대비해야죠. 공부를 한다니 좋긴 한데 그걸로 되겠어?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알파고를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쏟아지는 IT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 게 있어요? 물론이지. IT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중요한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지, 900원짜리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와, 제목부터 섹시하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양극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반비에서 편했습니다. 물론 번역 속도만큼은 AI가 월등합니다. 어허. 2억 4천만여 자가 기록된 조선의 대표적인 기록 문서죠. 승정원 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이 기록물을 사람이 한글로 번역하는 데는 45년이 걸린대요. 그렇죠. 읽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AI에 맡기면요, 아무리 늦어도 18년이면 족하대요. 아니 왜 숫자가 이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18이 유행인가 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AI가 하면 순식간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8년이 걸릴까? 이는 원문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1994년부터 해왔대요. 근데 국내에는 고전 전문 번역가가 100명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억 자가 넘는 방대한 문서를 번역하는데 반세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쯤 되면 결말이 대략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전 낚인 것 같네요. 네. 물론 파파고나 구글 번역 역시 여전히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내기도 공정하지가 않아. 이제 봤더니만.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나 한우 못 사요. 인생이 원래 언페어해요. 근데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한우 먹는 상상이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이고 자녀 세대에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지금 당장 중동에 가서도 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꽃보다 청춘에서 아이슬란드를 갔었잖아요. 네. 아이슬란드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슬란드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구글 번역기에는 아이슬란드 번역도 되더라고. 그래서 꽃보다 남자의 그 조정석이랑 정우랑 이런 친구들이 그 구글 번역기로 아이슬란드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같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글로 하니까 아이슬란드어로 바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 방송 나가자마자 구글 번역기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그때 다운받았거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불과 3년 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기본 영어 생각나시죠? 맨투맨 영어. 저는 맨투맨으로 공부했어요. 네, 저도 맨투맨이 용지가 좋아가지고 그걸로 봤었는데 2030 젊은 세대들 역시 토익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만약 스마트폰의 앱 하나만으로 외국인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전문 계약 서류 이런 것도 번역이 된다면 굳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화 설국열차에도요, 송강호 씨가 실시간 통역기의 도움으로 외국인과 대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게 벌써 실제로 개발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본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벌써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실시간 번역기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정식 사용할 예정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어젠가요? 아베랑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걸 하고 난 뒤에 둘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또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요, 두 사람의 뒤에 전문 통역사들이 배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영어로 말하면은 그때 아베한테 일본어로 바꿔서 이어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전문 통역사 배석 없이 이어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일자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번역사, 통역사 이분들 일자리가 위험하죠. 그리고 대도시 중심에 동시다발적으로 분포하는 각종 영어, 회화, 학원 이들 역시 헬스클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아 왜 또 하필이면 헬스클럽이에요?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요즘은 건강이 대세 아닙니까? 영어나 프랑스어로 된 원서를 읽느라 끙끙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요, 뭔가 허전합니다. AI가 사람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그 무엇, 이것도 같이 번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따끈따끈한 게 뭐냐? 예를 들면 누리끼리한 옷, 힘얼건 죽, 기분이 정말 거시기한디, 이런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요 시, 소설, 대본, 이런 문학에서 쓰이는 럭셔리한 고급진 표현들 있잖아요. 학습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AI가?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건 한국어만의 고유의 특성인데. 한국인만의 표현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문학에서 쓰이는 이런 고급진 표현은 아마도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공위성, 인공수정 이런 단어를 써요. 공통점이 있죠? 인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인공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손길이나 힘을 가해서 바꾸어 놓는 일. 즉 AI 역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파고만 해도 이 녀석이 직접 바둑돌을 놓을 순 없죠. 번역 역시 사람이 디지털화된 소스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AI와 로봇이 만나서 사람이 해주던 일까지 혼자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로봇이 고장나면 누가 고칠 거야? 물론 또 더 먼 미래에는 로봇이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로봇은 누가 고칠 거야? 그 로봇도 또 로봇이 고치죠. 전기는 누가 만들 거야? 계속 이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즉 인간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외국어 학습을 큰 틀에서 보면 한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언어는 문화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은 영원히 인간의 숙제이자 도전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결론이 조금 아쉬워지죠. 영원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 세종사이버대와 국제통번역협회는 왜 이번 대결을 주최하는 걸까? 특히 협회의 경우 직이라도 하면 번역 의뢰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이죠. 구글의 알파고 사례를 떠올려 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당시 구글이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잖아요. 이세돌이 이기면 100만 달러를 이세돌에게 주고 지면은 이거를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100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12억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구글이 홍보 효과를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1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200억. 그러니까 이번 대결 역시 1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종사이버대에 톡톡히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글이나 네이버 측에서 홍보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홍보 효과 얻은 비용의 일부를 세종사이버대나 국제통번역협회에 지원해주는 그런 계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이명계약. 그렇죠. 박 PD는 북유럽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복지 천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북유럽 디자인, 핀란드 교육, 슬로우 라이프.
이민 가고 싶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유럽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이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유럽 삶을 동경하지만 의외로 그 속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박 PD의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북유럽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찾아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이 뭐죠? 질러야겠는데?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만나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저희가 며칠 전 브리핑을 통해서 구로의 등대란 얘기 한번 드렸었죠. 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회사인 넷마블 게임즈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에서 홀로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국내 게임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크잖아요. 오늘 넷마블 게임즈가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네요. 게임 출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 오, 멋진데요? 뭔 얘기냐면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탄력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퇴근 후에 메신저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전 직원의 종합병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이런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지난 8일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권영식 넷마블 대표가요. 개선안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에 사내 방송을 통해서요. 라이브 게임의 정기 업데이트를 주간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개선안 정착 과정에서 게임 업데이트나 런칭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요. 네. 당분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의무 대체 휴가를 부여하고요.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보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 대표는 단기적으로 일정 지연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인재 영입, 업무 분산 등 선순환에 따라 넷마블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따라서 넷마블은요. 개선안을 시행하고 한 달 후에 근로조건 개선 사례, 문제점 이거를 공유해서 전사 간부 대상으로 워크숍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매월 경영 포럼을 열어 현황을 점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유, 어쨌거나 이렇게 큰 회사가 이슈가 되니까 발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신하는 모습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게임 업계에는 야근이 고질적인 병폐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넷마블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거 고쳐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넷마블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넷마블의 이번 실험을 저희는 응원하면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지켜볼까 해요. 대기업이 문제점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삼성이나 현대차 자주 언급을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역시 넷마블은 이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구로에 등대 넷마블이 진짜 불이 꺼졌는지 그거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넷마블 쪽에 저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 김에 조금 더 나가면 어떨까?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주 4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아, 권고요.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다를 많이 떨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많이 놀수록 창의성도 높아진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그렇죠.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게임 업계일수록 더욱더 많이 놀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게임을 꼭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오디오 전용 게임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얘기하면 주 4일제가 안 되고 다시 주 6일제, 7일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새로 뽑아서 해야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